네, 지금부터 제 세 번째 세션 국제기구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세션은 국제기구의 대북 협력 사례와 인천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특별히 인천 지역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와 인천 국제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인천 20일 황해 평화 포럼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권태면 센터장님께서 이번 세션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면 센터장님은 주 유엔 대표부 참사관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북한 주재 대표, 주 코스타리카 대사, 한국국제협력당 사업개발 이사를 역임하셨고, 저서로는 북한에서 바라본 북한, 밖에서 바라본 한국, 우리 역사 속의 외교관 등이 있습니다. 제3 세션부터는 권태면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Hello, good afternoon. Welcome everybody.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저희 국제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권태면이고요. 저에 대한 좋은 소개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에 제가 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화면상에 굉장히 인상적인 인천의 위치에 대해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인천은 사실 접경 지역으로서 또 강과 바다를 북한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천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 인천이란 도시가 인천이라는 어떤 훌륭한 브랜드로서 구축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어떤 대외적 관계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외관계에 대한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현재 교착 상태에 와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핵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어떤 사회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상이 어떤지 그리고 또 북한의 보건이라든가 또는 역량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로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와 같은 라운드 테이블을 작년에 가졌습니다. 해당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전에 분단국가 독일과 베트남의 지방 도시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은 국제기구의 대표들을 모시고 한국에 계시면서 북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윤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소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로 두 번째 패널 분은 올렌 슐레인 유엔 아동기금 서울 연락사무소 소장님이십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더그 와킨스 박사님이십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대표님이십니다. 해당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조직은 일단 철새 이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국입니다.
다음 패널분은 강볼드 바산자브 대사님이십니다. 저의 친하는 동료분이신데요. 바산자브 대표님은 북한 내에서 주둔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몽고를 대표해서 또 주둔하신 경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한국과 남한과 북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애나 크리스티나 톨런드 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시진 않고요.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소 동북아 사무소 대표로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이번 세션은 90분이 주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바로 이번 세션을 시작하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각각의 발표자로부터 각각의 국제기구의 대표로부터 5분의 대표자로부터 발표 내용을 들을 텐데요. 15분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패널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특히나 미추고등학교 학생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천국제학교 또 미추홀 고등학생들이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 직접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세션 3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마리아 윤 님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엔 세계식량 계획 한국 사무소 소장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대사님 굉장히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주최 측 여러분들과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UN 세계식량 계획을 대표해서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세계식량 계획인 이 WFP, 즉 북한에 대한 식량 사정과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민들에 위한 식량, 이런 불안정이 이 북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현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즉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여성과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동들의 영양 결핍 문제를 대응하고자 했었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저희가 제공했던 것은 재해 경감 프로그램과 그리고 특히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극심한 이런 흉년기에 많이 식량 원조를 진행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굉장히 식량 개발, 특히 식량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량 불안정 그리고 영양 결핍이라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던 국가이죠. 특히나 너무나 젊은 아이들,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임에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 모유수유를 하는 또 특히 임산부들에게 있어서는 영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경우에는 이명 저희가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계획 그리고 전략적인 개발 체제를 통해서 또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통해서 영양과 식품 원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음향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미량 원소 부분들을 또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 3가지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제가 제공하는
원조에 대한 세 가지의 골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원자재를 제대로 저희가 조달하고 운송하는 것이 되겠죠. 총 45개에 달하는 이 강화 곡물과 또 곡식들을 아동들, 임산부, 또 모유수를 하는 여성들, 또 고아원, 또 소아과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동들이 머무는 시설과 또 건물들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또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강화, 곡식, 곡물과 같은 것들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가 식량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SP 프로그램, WFP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미량 원소,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여성 그리고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상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리학적으로 저희가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범위를 표시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위치, 즉 지도 자체가 스크린상에서 다 보기에는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총 6개에 달하는 군의 식량 원조를 진행했던 위치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강화, 공육, 곡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지역별 공장 위치를 또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운영 상황에 대해서 표시를 한 지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북한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량 불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각 주민들로 하여금 영양과 그리고 식량 안정을 더 도모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제공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많은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포괄적인 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유엔에서는 2019년도 4월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건, 영양에 대해서 유엔 기관에서 2017년 기준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각의 저희의 관리 당국 그리고 특히 저희 담당 기관들은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세계 식량 계획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은 프로그램과 정보를 스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저희가 트렌드를 보게 되면 영양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즉 호전적인 상황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양 개선 추세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봤을 경우에 5세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저체중 영유아가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성장 저해율도 같은 기간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또 유니세프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내용을 다뤄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양 결핍은 계속해서 만연한 문제로 북한에 있습니다. 거의 영유아들의 90% 이상이 성장 저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반으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과 식량 공급 상황은 여러 가지의 지난 3년 동안 복합적인 향상을 보였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즉 10년 동안 봤을 경우 2019년도에 수확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 농업이 얼마나 많은, 특히 기후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PDS, 특히 농업에 있어서 공공 배급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성을 보였는지도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 2.5개월 정도에 달하는 소비량의 공공 배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앞으로 여기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서 봤을 경우에는 약 660만의 메트릭 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뒀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굉장히 흉년기였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굉장히 좋았던 풍년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은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 즉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제가 취합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을 경우에 배급량 자체가 해당 시즌과 그리고 시기에 굉장히 많이 배급량이 높았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공급 배급 시스템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양자적인 상호 식량 원조가 2019년도, 2020년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확보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주력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레벨 자체가 합리적인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많은 역량 투입을 통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배급 시스템 배급량 트렌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보게 되면은 2020년 대비 굉장히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급량 자체가 정말 역사적으로 최저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의 막바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빈곤이라는 그리고 영양 결핍이라는 영양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많은 주민들의 경우에는 식량 불안정성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2월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국경이 폐쇄가 되었고 국내적으로 특히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행이 엄격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측치, 다시 말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수출입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또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이 많이 통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량도 줄어들었죠. 2020년도에 저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극심한 가뭄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의 이 생산, 수확기를 보게 되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올해 경우에 저희가 봤을 경우에 북한은 86만 메트릭 톤에 달하는 식량 격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즉 2달 정도에 해당하는 식량 소비량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식량 불안정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구당 식량 안보의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물론 명확하게도 이 데이터 이 자체가 어떤 특정 인사이트, 즉 우리가 어떤 통찰력적인 부분을 통해서 식량 불안정성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식량 안보의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을 봤을 경우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 급격한 악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식이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했었는데요. 주민들의 11%가 일명 식량 소비 점수라고 하는 FSS에 있어서 약 29%만이, 그리고 2021년도에는 FCS 점수가 70% 정도 굉장히 대다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이 수치 자체가 이제는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FCS가 2019년도 29%에서 1%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급격한 악화 추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당 식량 안보는 공공 배급 시스템, 즉 PDS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S의 수령자들의 지금 퍼센트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감히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식량 소비량을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이 8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저희가 걱정해야 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도농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식량 소비 패턴에 여전히 우리가 주력하고 또 염려를 끼쳐야 하는, 즉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해당 취약 계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다양성에 대해서, 시기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혹은 굉장히 격차가 좁은 이런 원소 즉 영양소들이 제공되는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식이 다양성 자체가 북한에서의 굉장히 주요 도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풍년기에도 그렇습니다. 식물, 야채와 같은 것들, 곡물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공했는데요. 2021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콩류라든지 고기, 생선류, 계란, 그리고 또 과일 이르기까지 이 섭취량이 굉장히 현재 줄어들었던 것을 보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구들이 거의 일주에 5일 정도 채소와 곡물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폭넓은 식이 다양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단백질과 같은 것들에 대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경우는 저희 데이터가 최근 3년 동안에 보게 되면 약 주민들의 50% 정도가 식량 부족의 사태에 2달에서 3달 정도 경험을 했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식량 안정 그리고 영양 아젠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는 의문점은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물론 많은 저희 언론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북한이 기근이 2021년도에도 직면했는가에 대한 여전한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한 현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UN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다양한 기구들이 저희가 지금 2021년 3월부터는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저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가구당 식량 안정이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수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격한 이런 식량 상황을 통해서 식량 부족을 통해서 매년 동안 2년에서 2달에서 3달 정도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PDS 공공 배급 시스템 배급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배급량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정도에 증대를 시켰다라는 수치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레벨 수치 자체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양자적인 식량 원조와 수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족시켜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21년 이래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적인 식량 원조 시스템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75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의 세계 식량 계획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또 무이수를 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식량 축적량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렇다 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인도적인 원조 방향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최대한 상황 개선되는 한 또 제한이 어느 정도 우리가 완화되는 그 시기에 바로 원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간략하게 저희가 인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저희가 주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을 평화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중립적인 또 기관 또 당국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WFP는 이 노벨 평화상도 수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평화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이제 앞으로 세계 식량
안보와 안정을 우리가 함께 협업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없으면 또 식량 안전, 또 식량 안보가 없으면 또 평화가 없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항구적인 평화 지속 가능성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에 있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지리적 위치를 활용을 해서 인천광역시야말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특히 다문화적인 그리고 다국적인 기관과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보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남북 협력과 교류의 점에서 봤을 경우에 인천광역시는 굉장히 많은 역할과 그리고 기여할 만한 또 앞으로 우리가 기여할 만한 역할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 관계자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에 있어서 많은 기관들과 협업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할애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s. Yoon, for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은 발표를 해주신 마리아 윤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원조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해 주셨고 지원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2년 정도 봤을 경우에 이 북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식량 결핍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또 기아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네, 10년 정도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때 비교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문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 다음 발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 및 아동 분야 지원 현황과 향후반에 대해서 유엔 아동기금의 올렌 슐레이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올렌 슐레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 대사님. 특별히 또한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인천시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연구소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유엔 아동기금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여성과 아동의 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나 최근의 현황,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 다음 해에 어떤 전망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니세프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북한과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35년간 북한의 아동들을 보살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컨트리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2023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프로그램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인명구호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구체적인 분야, 보건, 영양, 죄송합니다. 보건, 영양, 와쉬라고 해서 식수와 위생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과 관련된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어떤 소외된 부분 그리고 취약 그룹에 대해서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저희가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500만 달러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80%는 필수 보건, 영양, 식수와 위생 물자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인명구조적 개입을 해왔습니다. 동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제적인 인력, 유엔의 인력들은 현재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평양의 외에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가 유엔의 기구에서 또한 북한 외 밖에서 일하고 있지만 계속 일상적으로 북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많은 정보를 또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국경이 열렸을 때 코로나 이후에 또한 계속해서 물자와 공급품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세프의 북한 국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도주의적인 또 인명구호적인 공급품을 빨리 공급해야 되는 시급한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저희는 양질의 기술 원조와 조화를 이루어서 역량 구축과 전량 수립 그리고 데이터 생성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 구축도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의 국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유니세프 국가 프로그램이 UN 전략 프로그램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량 및 역량 안보 그리고 사회개발 서비스 그리고 협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 및 개발 관리입니다. 저희의 인도주의적인 주안점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명구호 지원을 보장하고 또 역량 실조를 감소시키며 기본적인 건강과 식수, 위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전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5개의 프로그램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5가지 영역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보건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결핵과 말라리아 예방과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영양 부분에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영양 서비스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한 제공하고 그리고 또 해당 인구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그런 예방 및 치료 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와쉬로서 식수와 위생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포용입니다. 사회적 포용이라는 것은 저희의 의도가 이러한 저희가 여러 가지 공평 중심의 어떤 사회정책 개발 계획과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아동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보고를 분리된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프로그램 효율성을 위해서 국가 프로그램이 아동을 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 표준을 축전하기 위한 효율적 설계 조정 관리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또한 북한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만성 신량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명 이상의 어린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원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건강과 건강관리, 식수,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북한의 상황을 보면 올해와 작년을 비교해보면요. 지금 현재 북한이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간접적 역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저희가 취하고 있는 제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가 일단 북한을 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규모의 태풍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해위험 측면에서 191개국 중 4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16년 사이에 인구의 25%가 어떤 식으로든 자연재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북한의 아동, 여성에 대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모든 자료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시면요. 일단 아동과 영유아의 어떤 보건 및 생존을 보시면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유아 사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저희가 얻은 진전이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년 정도의 1998년에서 2017년에 보면 5세 미만의 사망률을 보시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내에 있는 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낮은데요. 1세 미만의 유아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신생아 사망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염성 질병 예방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접종률이 9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높은 접종률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은 접종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전, 출산 및 산후 관리율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모든 관련된 지표를 보시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는 95%, 농촌 지역 87%입니다. 모든 출산의 92%가 대부분은 병원에서 또는 보건시설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8%는 가정에서 출산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또한 출산 후 2일 내에 산후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체중은 3.2%에 불과합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WFP 동료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전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진전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10에서 15년간 저희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모든 그런 악영향을 우리가 낮출 수 있었고요.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의 어떤 진보를 퇴보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자, 와쉬라는 식수와 위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인 10명 중에 8명이 기본적인 위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념할 만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선되지 않은 그런 안전하지 않은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주의 깊이 봐야 될 것이고요. 인간의 배설물들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또 개선되지 않은 위생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인구들에게 잠재적인 어떤 건강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 위성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저희가 발견한 사항을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바로 백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홍역이라든가 펜타3 백신 접종률이 작년 95%에서 문제는 코로나로 해서 68%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나 2020년 3분기 이후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없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동들의 건강 그리고 복지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성 영양실조에 대해서는 말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근의 어떤 발전 상황, 전개 상황을 보면요. 앞으로 2022년에 어떤 전망이 있을까를 보여주는 어느 정도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운영 상황을 보시면 저희의 모든 일단 저희 직원들이 북한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국가 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양에는 유니세프 사무실 수도 내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자 제공이란에서 봤을 때 저희 80%가 전부 이런 인명 구호 물자로 투입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공급 채널 같은 것이 2020년 초부터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도로 또는 통로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이런 채널은 폐쇄되었지만 최근에 중국 대련에서 남포까지 해상 공급 통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용품이 이미 도달하고 있으며 곧 기타 물자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과 영양이나 물, 위생 분야에서 저희가 중요한 구조물 목록을 작성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북한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런 소통 단계가 된다면 다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적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요. 2022년의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중증, 급성, 영양실조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수 백신의 재고를 해결하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적절한 그런 재고를 확보해서 결핵이나 말라리아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치료용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료할 텐데요. 특히나 식수와 위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프라 작업을 할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역량 강화나 기술 지원 활동이 재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관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다음 6에서 12개월 동안에 걸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북한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역량을 확보할 것인데요. 그리고 운영 우선순위를 2022년을 위해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일단 모든 직원을 북한에 모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또한 아마도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2022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유엔의 어떤 기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아동 관련 발전 상황을 바로 저희가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정보들과 함께 합의를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중요한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많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의 후원자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설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물자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연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레인 소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북한의 여성 및 아동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발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로 가까운 국경을 넘어서 현재 북한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은 내용은요. WFP의 대표라든가 또는 유니세프의 대표님께서 북한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북 생태 환경 협력을 위한 인천의 역할 모색에 대한 더그 와킨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2년 정도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정말 우리 흥미있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패널로서 자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제가 다른 활동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EAAFP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는 사무국입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동성 물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아시겠지만 이동성 물새라는 것 자체가 이 철새 이동 경로 자체가 다양한 국가들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의 이 생물 다양성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름에는 위쪽으로 갑니다. 러시아, 알래스카, 그리고 중국의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남부 방향으로 철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질랜드와 호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총 22개의 국가가 철새 이동 경로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보시게 되면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여기에 의존을 해서 이동성 물새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물새들이 황해를 통해서 철새, 즉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명 그렇기 때문에 황해는 철새 이동 경로에 있어서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십 하에서 저희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동성 물새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좀 더 저희가 조정하기 위한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다양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프레임워크 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다자적인 환경 협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에 관한 협약과 같은 CMS라든지 생물 다양성 협약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람사르 조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크게 국제적 차원에서의 프레임워크, 즉 다자 환경 협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자 간의 철새 협정이 있습니다. 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사실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한 논의가 정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개별적 국가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특정 문제들 또 어떤 활동들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어떤 공식화된 또 형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은 협업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영향을 기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포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구축하고 발굴하고자 노력을 한 거죠.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활동들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총 5가지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즉 우리의 철새 경로의 지역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CPA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소통과 교육 그리고 대중적인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함께 협업이 철새이동 경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강화하는 것, 철새 경로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량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각각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이니셔티브가 그리고 특히 특정 우리가 우선순위 품종과 같은 것들 또 흑부리 오리와 같은 이렇게 희귀종들을 저희가 주안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 각각의 종을 보존해 나가는 데에 구현해 나가야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총 13개에 달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39개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비정부 기관인 NGO도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겠죠. ICN도 있고요. ICUN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사들이 저희 사무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저희가 파트너들과 기관들과 같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협정에 대한 것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또 수많은 이행 체제를 통해서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구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 2년마다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TF의 구성을 우리가 조직을 한다라든지와 같은 전문 기관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또 담당 부처들이 이렇게 자문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TF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베이징에서 이런 과학을 전담을 하는 부서를 또 개설한 바 있습니다. 국가적인 단계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각각 국가에 맞춰서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일을 해오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회원국으로서 계속해서 이 지역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건 여실한 사실입니다. 파트너십에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북한도 저희의 파트너십으로 회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파트너 중에 한 기관으로서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도 함께 우리가 인터넷 교육 혹은 트레이닝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의 발전 사항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의 참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총 3개에 달하는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북한에 해당되는 사이트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의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방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사무국으로 대표해서 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저희도 좀 제약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담당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과 함께 각각의 이동 경로 사이트에 대해서 기념 행사를 가진 바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성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이 세계철새날 기념 행사의 개회식에 참석을 해주셨던 사진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수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을 들게 하는 사진입니다. 지역에서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함께 조정을 하고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여러 가지의 결과들도 있었고요. 아래 지금 하단의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또 저희의 북한에 있는 대사관 담당자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진행했던 활동들에 대한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 네트워크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는 그 위치를 표시를 해놨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사이트의 레벨과 를 증대시키는 것,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증대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사이트 네트워크를 증대시키는 것, 더 다양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DMZ가 이곳에 있고요. 일부 보호 지역이 있고요. 한강 하구의 습지 보호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이 북한과 한국 간의 즉 남북 간의 국경 지역을 통해서 또 한강을 거슬러 국경 지역에 앞으로 더 많은 남북 협력과 그리고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참여와 또 협력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보호 지역을 우리가 앞으로 확충시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이 안은 약 몇 년 전에 한스 자이드 재단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동성 물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들이 포함이 되고 있겠죠. 이미 한스 자이드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동시간대에 이런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 더 많은 이런 계속해서 조감대 지역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황해 지역의 경우에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참여를 더 우리가 고대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또 북한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런 조감대가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 조정이 되고 또 지정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 참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황해에 총 인접 3개 국가 간의 소통과 그리고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활한 또 관리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스 와킨스 대표님,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을 담아 주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서해의 경우에는 또 인천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또 철새 이동 경로의 주요한 도시이자 또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산자부 대사님, 대표님께 그 다음 북한 환경보호 계획과 남북 협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 대사님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연구소장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내용은 저의 어떤 생각과 또 관찰상 그리고 분석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환경보호 에 관련된 내용, 특히나 남북협력 계획이라는 그런 맥락하에서의 북한의 환경보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의 협력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 있게 또 대중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협력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부면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조림 사업이라는 것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치적인 도전상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동료들이라든가 또는 WFP나 유니세프나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동료들에게 들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희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현황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환경 영역을 좀 살펴보면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완성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인공위성의 평가를 봤더니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오염 관련된 대기오염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도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과 그 외 어떤 국제 기구들이 파트너를 하기에 여실히 부족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영역에서 북한이 저희에게 관심 있는 영역, 협력의 영역을 볼 수 있을까? 또 참여의 어떤 영역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시작점에서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강화시켜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저희의 현재 계획, 그리고 현재 북한과 하고 있는 어떤 업무,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북한이 하고 있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SDG 자발적 국가평가의 내용인데요. 북한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7월 6월에 있었던 정치 포럼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인데요. 이러한 보고서는 사실 국가의 어떤 진행, 도전, 계획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실 이 북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제적인 리뷰, 이런 국가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북한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들에게 이러한 관련한 해당 자발적 국가 평가에 관련해서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작성해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 각각의 SDG 목표에 대해서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또 진행 상황 그리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국제기술 지원이라든가 협력에 대한 니즈의 이익을 파악하는 데 국제기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자발적 국가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계획들이 있는데요. 산림,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 오염 관리, 대양 부분인데요. 지금 산림 관련된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북한이 현재 과학적 데이터, 과학적 역량의 데이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공동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북한과 함께 어떤 지속적인 참여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체계적인 어떤 산림과 생물학적 다양성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여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부분과 자연재해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역인데요. 흥미롭게도 해당 자발적 국가보고서에 보시면 자연재해가 경제라든가 또는 그 외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제에 또는 전체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0가지 해당되는 실행 강령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UNFCCC와 관련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역으로서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자원과 오염 관리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상당한 어떤 협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과 기술적 지원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정책 그리고 또 소프트한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남북 협력의 다른
단계에서 가능한데요. 인천시가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어떤 리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나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뭔가 교류라든가 리드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안 관련해서 봤을 땐 과학적 정책이 또한 필요하고요. 이것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협력에서도 이 대양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요. 인천시도 역시 협력 계획을 만들어서 북한과 함께 지금 이 단계에서도 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보고서에서는 또한 북한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녹색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동관사무소에서는 10개 이상의 녹색 성장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표준을 삼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자세한 어떤 계획 그리고 녹색 성장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도입된다면 폭넓은 협력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또한 북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는데요. 특히나 해당 영역은 생태계 보호 그리고 자연 보존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호되는 습지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50개 이상의 국가적으로 보호되는 습지를 식별해내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2018년에 람사르 협약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지 보호를 위해서 정식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은 2개의 습지를 람사르 당사국 하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서해안 쪽에 보시면 라선 철새 보호구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동쪽이 라선 철새 보호구요. 서해안 쪽은 문덕 철새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한국의 북한 중앙 뉴스에서는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세 번째 철새 보호지구 습지 온진관 온진 지역이라고 해서 홍계 남부 지역에 있는 철새 보호지구 등록의 가능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또는 국제적으로나 등록된 그런 남사르 습지 지역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국경 접근 지역에서도 해당 보호지구 관련해서 협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협력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관련해서 공통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 국가들의 어떤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국들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이 되겠죠. 여기에는 당연히 황해 그리고 또 한반도의 서해안 부분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습지 목록이 2018년에 발표되었는데요. 해당 목록에는 56개 해당되는 습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해당 습지의 반 정도가 황해의 연안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부 보호되는 읍지 지역은 인천과 굉장히 가까운, 강화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는데요. 특히 평화와 서해 평화협력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과 NGO에서 해당 습지 지역들을 파악해서 혹시라도 인천과 북한 사이에 습지 지역 관련해서 협력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당 사안들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참여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해서 국가적 전략과 정책을 도입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해당 부분은 소프트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런 영역들은 북한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지역적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해당 교류는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국가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림과 산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 또는 국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북한의 기후 완화 적응에 대해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 지역의 보호구역에 관련해서도 특히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협력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러한 또한 녹색 성장 전략에 대해서 P4G 회원국과의 직접 협력을 포함하는 P4G 프로세스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또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어떤 인프라 현대화도 저희가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협력 부분, 특히나 서해안 보호구역 협력에 대해서 인천의 어떤 서해 평화 협력 특별구역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령에 국제 녹색 시범구가 있는데요. 이 강령 국제 녹색 시범구가 인천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구역과 연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에스캅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역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환경 통계라든가 또는 역량 구축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 또 특히나 환경 통계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생태계 평가라든가 또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998년에 6개국, 특히 북한을 포함 6개국들이 함께 만들어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다해서 북한이 이러한 지역적 포럼에 좀 더 밀접히 면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산다브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스캅 송도에 있는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업위원회 동북아시아 사무소 대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연사부문은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애나 크리스탈롤란드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 사무소의 솔란드님을 모시고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아나님. 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스크린으로 뵙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시간은 좀 10분 내로 마무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시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참가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저장님이 신권되면 전 외교부 대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이자 황해평화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UNDRR입니다. UN의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모든 전 세계적으로의 이 재난위험경감 활동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 그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샌다의 강령의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지역별 차원에서의 국가 간의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독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발표에서는 제가 먼저 보건력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다이 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건력인데요. 이 보건력이다라는 것은요.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재로부터의 급성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홍수, 지진, 허리케인, 산불과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지하수 고갈과 벌채와 같은 부분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이제 인도에서 지금 DPR 코리아, 즉 다시 말해서 북한과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참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기후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폭염이라든지 산사태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북한이 그런 지역인 만큼 앞으로 우리는 지금 봤을 경우에 이 봄과 겨울의 경우에는 북한에 굉장히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보게 되면 솔릭이라고 하는 열대의 폭풍우를 통해서 이 폭우가 굉장히 많이 극심하게 일어났었고요. 함경남도, 강원도에 있어서 이렇게 홍수 기흰 재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약 5만 8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국 여러 이제 난민의 위험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UNDRR 저희에서는 이제 재해 위험 경감에 대한 UN 대북 사절단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UNDP, 유엔개발계획과 유넵, 유엔환경계획과 에스캅,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참여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자연재해를 좀 더 이해하는 것, 유엔 시스템을 활용해서 개선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위험 경감 국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들을 대응을 하는 것, 그리고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관마다의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대표단,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과 재관리 국가위원회 담당자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NCT 그리고 국제개발, 인도주의적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일명 위험, 즉 다시 말해서 DRR 전략에 대해서 관측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도주의적인 이런 계획을 통해서 북한의 니즈와 우선순위를 수반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를 우리가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북한의 특히 취약 계층들의 보건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수와 또 감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새로운 국가 전략을 통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레임워크 체제를 통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 7개의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서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정부는 새로운 국가 재난 위험 대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사실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긴밀히 연계되고 또 새로운 위험을 방지하고 또 기존 위험의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경감에 대한 현지 조치를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 전략에서 200개의 어떤 지역 재난 위험 감소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CBDRM, 즉 지역사회 기반 재난 위험 관리 프로젝트 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 같은 경우는 15개의 어떤 마을을 포함한 재해 손실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확산이 가능하고 국가의 재해 손실 및 피해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저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근의 것인데요. 바로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림 부분, 특히 개천시 조양동 산림관리소 인식센터가 된대요. 이 프로젝트 현장에서 저희가 한 것은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또 환경보호를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지속가능한 관리 그리고 또 천연 자원이라든가 또는 재해 위험 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활용을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숲 관리 그리고 숲 보호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 가공 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주 정상 작동 중이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디젤 엔진이 계속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력 접근이 어렵고 또 불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역사회 어떤 생활 개선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양의 본사를 둔 지역 사회 기반의 어떤 기상 및 위험 관측소에서는 자동 기상 관측소와 또 컴퓨터 제어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또한 생산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후 영향을 받는 각 유역의 생태계 보호력 및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UNDP 쪽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북한 인구의 상당수가 1차 산업, 천연사원이라든가 생태계 서비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저하라든가 황폐화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천연자원이 악화되고 또 기후변화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지, 물, 토양을 포함한 생태계와 주요 자원에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촌과 도시 인구의 보건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통합적인 물 관리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강과 관련된 제방, 협곡 체크 등등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것은 아릴리 즉 개천시에서의 저희가 하고 있는 발전적 재건의 예입니다. 이 농장 유치원이라는 곳에서는 10일 동안 5세 아동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지원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완전한 통합적인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공간, 난방 개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32명의 어린이들이 이 팜 킨더가든에서 탄력적 인프라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이행하고 또 구현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바로 정부라든가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역량 구축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과 또 역량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일단 지역에 있는 재난 극복 문제를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또는 대중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전문적인 인력들의 역량화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첨단 기술을 또한 적용할 수 있고 또 실용적인 기술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인천시는 지금 현재 UNDRR 사무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인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많은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유엔의 팀이 아주 북한과 관련된 DRR에 있어서 역량 구축에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나. UN 사무소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시간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부족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인천 미추홀 학교 그리고 또 인천국제학교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75년 동안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한반도의 어떤 오랜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긴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4명의 학생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패널분들이 앉아 계시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천국제고등학교의 학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나연 학생, 혹시 패널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오늘 발표를 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리아 윤, 올렌 슈레인, 더그 와킨스, 강보드 바산잡, 에나 크리스탄 톨런드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식량과 또 코로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서는 제한된 어떤 식량 공급이 있고요. 또 코로나의 어떤 확산의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적절한 자원 또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마리아 유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을 제가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질문이 어떻게 우리가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이 시국에 지원을 하느냐, 즉 이 코로나19의 이 감염의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냐라는 질문이 맞았나요? 네. 그렇다면 간략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 답변이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제 동료분들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국제적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은 북한 내에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3월, 특히 올해 2월부터 저희의 국제 동료 담당자들이 북한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FP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팬데믹 이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때문에 식량 원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전반적인 원조를 봤을 경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한이라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일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학교가 폐쇄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특히 취약계층, 더 나아가서는 불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육에 많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개방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다시 우리가 배급하느냐, 이렇게 봉쇄 기간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들과 사무실이 폐쇄되어 있는 이 시국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겠죠. 그런데 학교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그런 식량 원조, 즉 다시 말해서 테이크 홈 레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포장을 해서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 도시락처럼 이렇게 싸가서 가져가는 그런 배급 시스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이 집에서도 우리가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원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식량 자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바우처와 같은 것들, 쿠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원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런 오래 장기적인 코로나19 시국에 같이 주민들을 돕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 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승준 학생님 혹시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좀 크게, 그리고 간략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추홀 국제학교 학생입니다. 마리아 유님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아 유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질문은 지금 현재 북한과의 어떤 단기적으로 저희가 소통이 별거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양 부족이란 것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WFP가 이러한 식량 문제 또는 영양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두 번째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오디오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질문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WFP, 즉 제가 일하는 WFP에서 일단 식량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 되었을까요? 제 질문은 근본적인 어떤 문제, 북한의 일단 식량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식량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식량과 또 영양 불안정 관련해서는 북한은 다른 어떤 국가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또 관련되었을 텐데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일한 어떤 식량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불공평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도 접근성뿐만 아니라 어떤 인식 또는 문화적인 생각, 그리고 또 다양한 이유, 교육들도 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 어떤 가정에서 먹는 음식의 종류, 즉 다양한 식량을 취하고 있냐 문제가 있겠죠. 식량 불안정 관련해서는 식량 안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가 굉장히 융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한 이유로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세션 다음에 또 다른 세션이 바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요. 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중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렇게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질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승진 학생, 인천국제학교 이승진 학생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짧게 질문 주세요. 이승진 학생. 여러분 발표에 대해서 일단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은 아동들의 식량 문제, 음식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분은 올렌 슈레인 박사님입니다. 아동들에게는 식량 문제가 굉장히 특히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특히 일반 주민들과 그리고 영양 부족 사태에 겪고 있는 아동들 간의 도전 과제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최근, 즉 올해 초에 보게 되면 아동들 대상을 보게 되면 일단은 첫 해 저희가 진행했던 원조를 진행했던 첫 해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봤을 경우에 신체를 우리가 발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이렇다 할 만한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신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발달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영양소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또 생산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다양한 체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 관련된 도전 과제, 특히 아동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최근 또 봤을 경우 1세부터 3세까지의 이 영양 결핍 문제는 정말 너무나 많이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기관, 당국의 경우에도 물론 이슈들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특히나 최대한 가능하다면 앞으로 차세대의 미래로서 주민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로서 영유아 시기부터 잘 발달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최세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패널리스트 한 분께 질문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세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세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킨슨 대표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철새 이동에 있어서 규제적인 어떠한 체제, 방안이 있을까요?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패널리스트 어떤 분께 질문을 해주셨던 거죠? 네, 더그 와킨슨 대표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네, 질문 다시 반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있어서 이행할 만한 어떤 규제 체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습지,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의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보면서 북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협약의 일환으로 북한이 이미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일부 이동 경로 사이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북한에서 이미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협약 하에 가입하에 이루어져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공식화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협약 사인을 통해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사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 형식적이고 더 좀 더 법적인 접근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로 사이트를 더 활용해 나가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가 진행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새 이동성 물세에 있어서도 이제 메커니즘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협약 하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굉장히 유용한 제안과 아이디어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값진 경험들을 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잘 공유해 주고 또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국제기구를 대표를 해서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참가해 주시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분들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시 말해 다음번에 황해평화 포럼은 더 나은 주제, 더 나은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3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3세션을 진행해 주신 권태면 센터장님과 패널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천국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세션을 마치고 잠시 단상 정리를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4시 30분부터 다시 제4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